이제 이야기를 시작한다. 발굴 현장에서 모습을 드러냈다가 곧바로 사라져버린 100가지 발견이다. 이것은 2000만 년 동안 보존돼 있었다. 19세기 중반 네브래스카주 수 카운티의 농부들은 자기 밭에서 이상한 것들을 발견하기 시작한다. 땅 위로 돌로 된 나선이 솟아 있었고 사람 팔만큼 굵은 그것들은 코르크 마개따개처럼 완벽하게 꼬여 있었으며 어떤 것은 사람 키보다도 컸다. 누구도 이것이 무엇이며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했다. 제대로 된 설명이 없었기에 사람들은 금세 그것을 악마의 코르크 마개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1891년 마침내 지질학자 어윈 바버가 현장을 찾는다. 그는 표본을 조사한 뒤 나선이 모래로 채워진 화석화된 관이며 섬유질 벽이 분명 생물학적 기원이라는 사실을 알아냈다. 하지만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다. 첫 번째 가설은 거대한 민물 해면동물이었다. 이 설명은 지질학자들이 주변 암석이 고대 호수바닥과 전혀 닮지 않았다는 점을 발견하기 전까지만 그럴듯했다. 오히려 메마른 초원에 가까웠다. 바버는 화석화된 식물이라는 쪽으로 생각을 바꾼다. 그런데 모두의 시선이 뼈로 향한다. 나선 안에는 작은 설치류의 뼈가 있었고 아무리 백악기의 식물이라도 설치류를 자기 몸 안으로 끌어들이지는 않는다. 그러던 1893년 서로 독립적으로 연구하던 두 학자가 똑같은 결론에 도달한다. 이것은 굴이었다. 고대 동물이 파놓은 굴이 모래로 채워진 뒤 화석이 된 것이다. 바버는 끝까지 반박하며 작은 동물의 집치고 형태가 너무 완벽하고 이렇게 정교하게 팔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논쟁을 끝낸 것은 안쪽 벽에 긁힌 자국이었다. 흙이 아직 부드럽고 젖어 있을 때 누군가 남긴 발톱 자국이었다. 1905년 마침내 범인이 밝혀진다. 약 2000만 년 전 이곳에 살았던 마몬만한 고대 비버 팔레오캐스트였다. 짧은 꼬리와 작은 귀 그리고 계속 굴을 파도달아 없어지지 않도록 빠르게 자라는 엄청나게 긴 앞니를 지녔다. 이 동물은 뒷발로 중심축을 버틴 채 몸을 말 그대로 땅속에 비틀어 넣었다. 그래서 완벽한 나선이 만들어졌다. 약 1m 깊이에서는 굴이 넓어지며 잠을 자고 새끼를 키우는 옆방이 생겼다. 때로는 화장실이나 물 저장소로 추정되는 별도 움푹한 공간도 있었다. 나선형 입구는 포식자를 막아줬다. 곧은 굴에는 발을 넣기 쉽지만 꼬인 굴에는 훨씬 어렵기 때문이다. 기후가 건조하고 뜨거워지고 숲이 끝없는 평원으로 바뀌면서 팔레오캐스터는 사라졌다. 하지만 네브래스카 국립공원의 언덕에는 아직도 그 굴이 튀어나와 있다. 2200만 년이 지난 뒤에도. 형태가 너무 완벽해서 세계적인 지질학자조차 40년 동안 정체를 알아내지 못했다. 잔잔의 소금미라 이야기다. 터널과 밧줄이 인간의 뛰어난 공학 능력을 보여준다면 다음 발견은 이란 땅속에서 벌어진 삶의 무섭고도 놀랄 만큼 세밀한 모습을 보여준다. 잔잔주 체라바드 소금광산에서는 수천 년 전 시간이 말 그대로 멈춰버렸다. 고고학자들이 발견한 광경은 얼핏 범죄 현장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독특한 자연현상이었다. 바로 잔잔의 소금미라, 이른바 소금인간이다. 모든 것은 1993년 광부들이 사람 몸의 일부를 발견하면서 시작됐다. 하지만 평범한 뼈가 아니었다. 강력한 보존 효과를 가진 소금이 시신을 완전히 미라화해 연조직과 피부, 머리카락은 물론 내부 장기까지 놀라울 정도로 그대로 남겨놓았다. 첫 발견은 학자들에게 큰 충격을 안겼다. 긴 백발과 수염을 가진 남자의 머리였고 귀에는 아직도 금기거리가 반짝이고 있었다. 옆에는 가죽장화와 새 칼도 놓여 있었다. 조사 결과 이 사람은 사산 왕조 시대인 1700여 년 전에 살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까지 이런 미라는 6구가 발견됐고 하나하나가 비극이 그대로 멈춘 순간과 같다. 체라바드 소금광산은 수세기 동안 혹독한 노동의 현장이었다. 대부분은 강산 붕괴로 순식간에 목숨을 잃었다. 소금이 몸을 뒤덮고 모든 수분을 빼앗아 밀폐된 껍질을 만들면서 세균과 부패로부터 보호했다. 가장 어린 미라는 약 16살의 청소년이었다. 보존 상태가 유난히 뛰어난 덕분에 학자들은 식단을 복원하고 장내 기생충의 흔적을 찾았으며 심지어 혈액형까지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발견은 단순한 생물학 자료가 아니라 과거를 직접 들여다보는 창이다. 미라에는 천연 안료로 염색한 면과 양모옷이 남아있었고 그 색은 수천 년이 지나도록 바래지 않았다. 복잡한 직물 무늬와 가죽 신발의 품질은 고대 이란의 직물과 가죽 제조 기술이 매우 높은 수준이었음을 보여준다. 희생자 한 명에게서 나온 금기거리와 값비싼 천은 광산에서 노예뿐 아니라 높은 사회적 지위의 사람도 일했음을 시사한다. 감독관이나 광산 소유자였을 가능성도 있다. 이 몸들은 이란 산속에 숨은 불을 얻기 위해 사람들이 어떤 대가를 치렀는지 생생히 보여준다. 체라바드 소금광산에는 아직 조사하지 못한 통로가 수십 개나 남아있다. 시간 속에 얼어붙은 역사의 증인이 얼마나 더 숨어 있을지 아무도 모른다. 이곳은 지역의 지하 세계를 거대한 타임캡슐로 바꾸어 넣었고
그 안에서는 무너진 암석의 무게 아래 삶과 죽음의 경계가 한순간에 지워진다. 한 항아리에서 나온 37구의 유해, 북부라오스 시엔쿠안 고원의 산악숲에는 말 그대로 항아리 평원이라 불리는 곳이 있다. 계곡 곳곳에 거대한 돌 항아리 수백 개가 흩어져 있고 대부분 비어 있다. 학자들은 오랫동안 용도를 알지 못했다. 그러다 국제연구팀이 사람 키만 하고 폭이 2m가 넘는 작업용 유적 75의 항아리 하나를 열었다. 작은 자동차만한 둘 항아리를 세워놓은 모습을 떠올리면 된다. 그런데 비어있지 않았다. 안에는 37명의 유해가 있었다.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은 더 이상한 사실을 보여줬다. 이 항아리는 270년 동안 사용됐다. 사람들은 세대를 거듭하며 이곳을 계속 찾아와 같은 항아리에 죽은 이들의 유해를 더했다. 할아버지, 아버지, 아이까지 모두 한 항아리에 모였다. 시기는 대략 서기 9세기부터 12세기까지였다. 이웃에서는 중국 송나라와 캄보디아의 크메르 제국이 성장하던 때다. 하지만 죽자마자 뼈를 넣은 것은 아니었다. 장례는 두 단계로 진행됐다. 먼저 몸이 자연스럽게 분해되도록 두었다가 나중에 뼈만 따로 항아리로 옮겼다. 주변의 작은 항아리는 아마 그 과정에서 시신을 임시로 두는 장소였을 것이다. 사람에게 뼈만 남으면 다른 이들의 뼈와 함께 옮겨 놓았다. 그래서 평원의 항아리 대부분이 비어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이것들은 무덤이 아니라 중간 단계의 장소였다. 한 발굴 책임자의 말처럼 많은 문화에서 부패 과정은 죽음과 조상의 세계 사이를 지나가는 전환 단계였다. 그리고 뼈를 옮기는 행위는 그 변화가 끝났다는 뜻이었다. 그렇다면 이 37명은 누구였을까? 친척이었을까? 하나의 공동체였을까? 아직 아무도 모른다. 근처에서 발견된 구슬을 분석해보니 재료는 무려 남인도와 메소포타미아에서 온 것이었다. 이곳이 아시아 절반을 가로지르는 교역로와 연결돼 있었다는 뜻이다. 그런데 지금도 이곳에 닿기는 쉽지 않다. 울창한 숲과 산, 그리고 베트남 전쟁 때 남은 불발탄까지 있다. 한 항아리에 모인 37명의 정체가 무엇이었는지는 여전히 수수께끼다. 한 가족이었을까? 아니면 전혀 다른 집단이었을까? 이 질문에는 여러 가능성이 남아있다. 고대 이집트를 상징하는 가장 위대한 유물. 1799년 나일강 삼각주의 도시 로제타. 나폴레옹군 병사가 요새용 참호를 파다가 삽으로 세 종류의 문자가 새겨진 검은 서판을 발견한다. 찬영 문자와 민중 문자, 그리스어는 모두 같은 내용, 즉 기원전 196년 이집트 사제들의 칙령을 담고 있었다. 당시 학자들은 세 글의 내용이 같고 그중 하나가 읽을 수 있는 그리스어라면 1500년 동안 침묵해온 언어를 풀 수 있다고 깨닫는다. 서판 자체의 무게는 약 760kg이고 높이는 1m가 조금 넘는다. 현대 자동차 엔진보다 무거운데 금속도 아닌 통짜 화강 섭로감이다. 깨트리지 않고 사막과 바다를 건너 옮겨야 했다는 뜻이다. 그런데 고대 이집트인들이 얼마나 꼼꼼하게 기록했는지 보여주는 사례도 있다. 데이르 에메디나의 노동자들이 매주 빵과 맥주로 임금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이상하게 들리지만 실제로 문서에 남은 사실이다. 이집트인들은 세금과 임금, 사원의 칙령까지 모든 것을 기록했다. 그래서 똑같은 내용이 새 언어로 새겨진 이 돌은 학계에 엄청난 보물이 됐다. 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고고학이라기보다 전리품 쟁탈전에 가까워지다. 1801년 나폴레옹은 이집트 전쟁에서 패한다. 항복 조건에 따라 프랑스 과학원정대가 발견한 모든 유물은 영국으로 넘어갔고 프랑스 학자들이 이미 기록하고 그림까지 남긴 로제타석도 그 안에 포함됐다. 돌은 배에 실려 런던으로 옮겨졌고 1802년부터 대형 박물관에 전시돼 있다. 그런데 비문을 풀어낸 사람은 영국인이 아니라 프랑스인이었다. 1822년 언어학자 장프랑수와 샹폴리옹은 파라오 6명의 이름을 대조해 마침내 1500년 동안 아무도 읽지 못했던 상형문자 체계를 해독했다. 묘한 결론이 나온다. 돌을 찾은 곳도 프랑스인, 해독한 곳도 프랑스인이었지만 보관하고 전 세계에 보여주는 곳은 영국이다. 상형문자 해독에 결정적인 도움을 줬으니 세계적인 박물관에 있을 자격이 충분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집트의 생각은 다르다. 2000년대 초부터 이집트는 공식적으로 돌의 반환을 요구했지만 계속 거절당했다. 박물관은 학문과 교육을 위해 존재한다고들 하지만 유물을 원래 나라에 실제로 돌려주는 문제만 나오면 이야기가 번번이 멈춘다. 관광객들은 낯선 나라의 박물관으로 자기 문화의 역사를 보러 가고 이집트인들은 카이로가 아니라 런던의 유리 너머로 로제타석을 바라본다. 대형 박물관은 어쩌면 세상에서 영국 물건이 가장 적은 영국 박물관일지도 모른다. 오래된 농담처럼 절대로 묻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여자에게 나이를, 남자에게 월급을, 그리고 대형 박물관에는 유물을 어디서 가져왔는지 묻지 말라는 것이다. 하지만 상황의 아이러니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돌 자체를 자세히 볼 필요가 있다.
새겨진 내용은 철학서도 전쟁 연대기도 아니라 프톨레마이오스 5세의 즉위를 기념해 일부 세금을 면제해준 사제들의 평범한 조세 칙령이다. 흔한 행정문서 하나가 2200년 동안 땅속에 있다가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언어 해독의 열쇠가 된 셈이다. 그래서 이 돌의 운명은 이집트뿐 아니라 전 세계 언어학자들의 관심사다. 대형 박물관은 공식 요청에 늘 같은 취지로 답한다. 로제타석은 인류 공동의 유산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런던의 전문 보관시설에서 온도와 습도를 관리하는 편이 어디보다 안전하다고 주장하다.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이 생긴다. 보존이 논리라면 왜 과거에 바로 그 물건들을 힘으로 가져간 나라들만 보존을 맡을 수 있는 유일한 곳이 된 걸까? 오늘날 로제타시의 지역박물관 입구에는 실물 크기의 석고 복제품이 서 있다. 주민과 관광객은 바로 이곳에서 발견된 유물의 정교한 복제품 옆에서 사진을 찍지만 정작 이집트인들은 원본을 자국에서 직접 본 적이 없다. 원본은 200년이 넘는 동안 임시 전시조차 위해 런던을 떠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반대 상황을 잠깐 상상해보자. 어느 나라가 어느 날 런던의 군대를 상륙시켜 빅벤을 조각조각 뜯어 자기 나라로 가져간 뒤 200년 동안 관광객에게 보여주면서 영국 문화유산을 안전하게 보존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한다면 과연 많은 사람이 그걸 정상이라고 받아들일까? 바로 그렇게 오늘날 이집트인들에게 영국 박물관의 공식 입장은 들린다. 빵과 맥주로 월급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우스워 보이지만 고대 이집트 경제의 일부는 실제로 그렇게 돌아갔다. 오늘날 같은 동전 자체가 없었기에 화폐 대신 식량으로 보수를 지급했다. 고대 문명이 우리보다 원시적이었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이 사실이 떠오른다. 세금 장부를 세 언어로 동시에 작성한 사람들이 과연 원시적이라는 딱지를 받을만 했을까? 샤먼들은 어디로 사라졌을까? 남시베리아 미누신스크 분지의 산악지대다. 이곳에는 약 300년 된 암각화가 남아있다. 17세기와 18세기에 만들어진 그림들이다. 그 중에는 샤먼들이 바위 틈으로 달려들어가 영원히 사라지는 듯한 모습도 있다. 현지 고고학자들은 이곳을 오랫동안 연구해왔다. 하지만 샤먼들이 들어가는 바로 그 틈 자체에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다. 폴란드 아담 미츠키에비치 대학교의 안제이 로즈바도프스키 교수는 일린스카야 피사니차라는 암각화 유적을 조사하다가 바로 그 세부를 발견했다. 그는 자신보다 앞선 연구자 누구도 이 바위 틈을 언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정말 놀랐다고 한다. 그 일은 그가 하카스인의 전통을 더 깊이 연구하게 만들었다. 이 민족은 수세기 동안 이 지역에 살아왔다. 하카스인에게는 다음과 같은 오래된 믿음이 남아있었다. 샤먼의 가장 중요한 도구인 신성한 북이 산 안에 숨겨져 있다는 오래된 믿음이 남아있다. 샤먼이 되려는 사람은 마치 산속으로 직접 들어가 조상들을 만나고 그들에게서 북을 받아야 한다. 그래야 비로소 진짜 샤먼이 될 수 있었다. 노즈바도프스키는 아바칸 북쪽의 오글라흐티라는 또 다른 유적으로 향했다. 그곳의 더 오래된 빙하기 암각화 사이에서 17세기와 18세기에 만들어진 비슷한 그림을 발견했고 이건 역시 하카스인이 남겼을 가능성이 컸다. 그리고 놀라운 공통점을 확인한다. 한 그림에는 상반신이 북으로 바뀐 샤먼이 그려져 있고 한쪽 다리는 이미 바위 틈에 절반쯤 들어가 있다. 옆에는 샤먼 2명이 더 있다. 한 명은 같은 갈라진 틈에서 나오는 듯하고 다른 한 명은 지팡이를 들고 서 있다. 아직 입문의식을 치르지 못해 자기 복을 받지 못한 초심자였을지도 모른다. 로즈바도프스키에 따르면 시베리아의 암각화는 그림만 따로 보는 예술이 아니다. 예술가들은 바위의 형태와 균열, 틈 자체를 이야기의 일부로 의도적으로 활용했다. 신들을 위한 관. 이집트 사막의 모래 아래 조세르 피라미드 근처에는 세라페움이라는 지하 공간이 있다. 프랑스 고고학자 오기스트 마리에트가 1850년에 발견했다. 한때는 스핑크스가 줄지어 선 길이 입구까지 이어졌다. 좁은 복도는 어둠 속 아래로 뻗고 파낸 방들 안에는 돌 상자가 놓여 있다. 그런데 평범한 관이 아니다. 각 석관의 무게는 수십 톤이다. 하나만으로도 화물을 가득 실은 철도 화차 한 칸과 맞먹는다. 어떤 것은 그보다 더 무겁다. 통짜 화강암과 현무암을 깎아 만들었고 내부는 현대 엔지니어도 놀랄 만큼 매끈하게 연마돼 있다. 두꺼운 뚜껑도 오늘날 다시 만들기 어려울 정도로 정확하게 맞아떨어진다. 그런데 이곳에 묻힌 것은 파라오가 아니었다. 관 안에는 황소가 들어갔다. 고대 멤피스의 사제들은 황소 한 마리를 골라 신의 살아있는 현신으로 선포했다. 살아있는 동안에는 성스러운 존재로 숭배했고 죽으면 몸을 미라로 만든 뒤 웬만한 사람도 받지 못할 만큼 성대한 예우와 함께 이 거대한 석관 속에 안치했다. 이 의식은 세기를 거듭했다. 파라오 아멘호테프 3세 시대부터 거의 로마 시대까지 이어졌다. 이제 한 가지를 생각해보자. 통짜 화강암에서 이런 상자를 깎아 내부를 연마하고 수십 톤짜리 돌을 좁은 지하 통로로 끌고 가 정확한 자리에 내려놓으려면 채석장과 운송수단, 공학계산, 수백 명의 인력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황소 한 마리를 위해서였다. 일부 연구자는 아직도 잃어버린 기술이 있었을 가능성을 진지하게 말한다. 사람 손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반면 이집트 학자들은 최대한 단순하게 설명하다. 마법은 없었고 연마제와 지렛대, 구리도구, 그리고 수년간의 고된 노동뿐이었다는 것이다. 그럴 수도 있다. 하지만 직접 상상해보면 바위에서 상자와 뚜껑을 깎아내야 하는데 그 무게만 수십 톤이다. 내부는 거울처럼 매끈하게 연마해야 하고 매끈하게 연마한 뒤 사람이 겨우 지나갈 만한 통로로 모두 지하에 내려보내고 틈 하나 없이 뚜껑을 맞춰야 한다. 크레인도 전동 절단기도 레이저 수평기도 없다. 무게가 40톤이나 되는 상자 옆에 서서 누군가 2000년도 훨씬 전에 성스러운 황소 한 마리를 위해 이것을 여기까지 끌고 왔다고 생각하면 단순한 지렛대만으로 했다는 설명이 쉽게 와닿지 않는다. 더 이상한 점도 있다. 많은 석관이 비어 있었고 황소의 흔적이 없었다. 고대에 도굴된 것인지 애초부터 다른 용도였는지는 알 수 없다. 학자와 역사가들은 지금도 이 문제를 두고 논쟁한다. 현재 확인된 매장 황소는 9마리이며 마리에테 자신이 추정했던 또 3마리는 오늘날까지 찾지 못했다. 더 섬뜩한 주장은 수천 년 전 이 문명이 오늘날보다 훨씬 뛰어났는데도 결국 사라졌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때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어쩌면 영원히 알 수 없을지도 모른다. 돌에 남은 이상한 홈. 스웨덴의 고틀란드 섬은 발트해에 있다. 그리고 관광지를 벗어나 발밑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상한 것이 보이기 시작한다. 돌 표면에 깊고 길며 곧은 홈이 나 있고 분명 누군가 손으로 만든 흔적처럼 보인다. 이런 자국은 한두 천 개 수준이 아니라 섬 전체에 흩어져 있다. 바위와 절벽, 따로 떨어진 돌덩이까지 곳곳에 남아있다. 어떤 장소에는 한 돌에 말 그대로 수십 개가 몰려있는데 바로 옆에는 하나도 없다. 19세기에 이 현상이 본격적으로 알려졌을 때 가장 먼저 나온 생각은 무기를 갈던 장소라는 것이었다. 발트의 섬들은 검과 도끼 교역의 중심지였고 돌에 남은 연마 흔적이라는 설명은 꽤 그럴듯해 보였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이 홈의 크기와 모양이 무기를 가는데 전혀 맞지 않는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에 어떤 검도 어떤 도끼도 이 좁은 홈 안에는 들어가지 않았다. 더 이상한 점은 주변에서 작업 부산물이 단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금속 부스러기도 부러진 칼날 조각도 없었다. 이곳에서 무언가를 갈았다는 증거가 될 만한 것은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그러다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더 밝혀졌다. 노르웨이와 핀란드, 프랑스에도 같은 형태의 홈이 있고 그곳에서는 이를 폴리수아르라 부르며 신석기 시대, 즉 고인돌과 선돌을 세운 문화와 같은 시기로 본다. 비슷한 흔적은 호주와 인도에서도 발견됐다. 세계 곳곳의 돌에서 닮은 자국이 발견된다는 사실 자체가 이상하다. 서로 존재조차 알 수 없었던 사람들에게 같은 흔적이 나타난다. 그런데 세계 어느 곳에도 고틀란드만큼 많은 곳은 없다. 연구자들은 이 섬에서 3,600개가 넘는 홈을 세웠다. 일부는 절벽에, 일부는 섬 전역에 흩어진 별도 바위에 새겨져 있다. 학자들은 몇 가지 가설을 내놨다. 첫 번째는 천문학적 용도다. 많은 홈이 태양이나 달을 향해 있다. 시간과 계절을 추적하는 방법이었을 수 있다. 두 번째는 의례적 용도다. 상징적인 표식이 풍요나 죽음의 숭배와 관련됐을 가능성이다. 마닝은 실용적 용도, 즉 나무 막대나 뼈도구를 연마했고 그 흔적만 남았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어떤 가설도 서로 알 수 없었던 다른 대륙 사람들이 왜 똑같은 형태를 만들었는지는 설명하지 못한다. 왜 어떤 돌에는 수십 개가 있는데 바로 옆에는 하나도 없을까? 단단한 석회암을 굳이 그렇게 힘들게 갈아낸 이유는 무엇일까? 한 섬에 3,600개의 홈이 남았지만 답은 아직 없다. 도대체 이것들은 무엇을 위한 흔적이었을까? 여러 해석이 가능하지만 확실한 답은 없다. 지구에서 가장 오래된 숲은 어디서 발견됐을까? 2024년까지는 모두가 미국 뉴욕주의 숲이 3억 8,600만 년 전 것으로 지구에서 가장 오래됐다고 믿었다. 그런데 기록은 애초부터 엉뚱한 곳에 가 있었다. 영국 해안의 서머싯과 데번에는 오래전부터 고대 화석지층이 알려져 있었지만 식물 흔적은 많지 않다고 여겨졌다. 케임브리지 대학교와 카디프 대학교 연구진이 다시 조사했고 예상보다 훨씬 많은 것을 찾아냈다. 통째로 화석화된 나무줄기와 현대 양치류와 새트기의 먼 친척에 해당하는 기묘한 식물 유해까지 나왔다. 연대를 측정하자 나무는 3억 9천만 년 전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 기록보다 수백만 년 더 오래됐다. 그 결과 영국의 숲이 갑자기 가장 오래된 것으로 알려진 숲이 됐다. 나무 자체는 높이가 불과 2m에서 4m 정도로 작았지만 나이만큼은 그 무엇보다 앞섰다. 카디프의 크리스토퍼 베리 박사는 나무 주변에서 다른 고대 식물 흔적과 당시 땅에 남은 동물 발자국까지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케임브리지의 닐 데이비스 교수는 이 발견이 단순한 기록경신 이상의 의미를 갖는 이유를 말했다.
바로 3억 9천만 년 전 지구에 처음으로 진정한 숲이 나타났고 그때부터 강이 오늘날처럼 강둑의 모습을 바꾸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놀라운 점은 지구에는 지금도 약 5,400살 된 살아있는 나무가 있다는 사실이다. 알려진 나무 중 가장 오래됐지만 영국의 화석숲 앞에서는 아주 젊다. 둘의 차이는 거의 3억 9천만 년이다. 그 고대 숲이 자라던 때부터 지금까지 지구에서는 셀 수 없이 많은 세대의 나무가 태어나고 사라졌지만 기록은 여전히 그 숲이 갖고 있다. 박물관이 훔친 것을 스스로 망가뜨렸다. 19세기 초 오스만 제국 지배 아래의 아테네. 토머스 브루스라는 영국 외교관 제7대 애긴 백작이 허가를 받는다. 다만 원본 문서가 남아있지 않아 그 허가 문구가 정확히 무엇이었는지는 지금도 역사가들의 논쟁거리다. 한 해석에 따르면 그는 그림을 그리고 신전뜰에 떨어진 일부 조각을 가져가는 정도만 허락받았다. 실제로는 그의 사람들이 파르테논 신전 조각 장식의 절반을 반출했다. 손실 규모는 숫자로 보면 더 선명하다. 한때 신전 전체를 두르며 여신 아테나를 기리는 축제 행렬을 묘사했던 대리석 프리지의 길이는 거의 160m였다. 엘기는 그중 절반가량과 전투 장면이 새겨진 메토프 15점, 박공 조각상 17점까지 가져갔다. 이미 2000년이 넘은 신전의 지붕과 벽에서 조각상을 말 그대로 잘라냈다. 상상해보자. 누군가 집에 찾아와 출처도 애매한 종이 한 장을 보여준 뒤 건물 외벽 일부를 잘라 배에 싣고 가는 셈이다. 그리스에서는 이 사건을 바로 그렇게 설명한다. 1816년 엘기는 값비싼 이혼 뒤 재정난을 겪고 있다며 그 대리석들을 대형 박물관에 판다. 그때부터 파르테논 조각은 런던에 남았고 정작 신전은 아테네에서 장식의 절반을 잃은 채 남았다. 신과 영웅의 조각상이 있던 자리에는 빈 공간만 보인다. 그리스는 19세기 독립 이후 계속 반환을 요구했고 특히 최근 20년 동안 더욱 강하게 나섰다. 아크로폴리스 기슭에는 이 조각들을 위해 별도의 박물관까지 세웠다. 2009년 완공된 건물은 유리바닥과 커다란 창을 통해 바로 조각들이 떼어져 나간 신전을 바라보게 설계됐다. 박물관의 최상층 전시실은 말 그대로 비어있고 돌아오지 않은 대리석을 위한 자리가 남아있다. 원본이 아직 런던에 있기 때문에 그 빈자리는 석고 복제품과 뒤섞여 있다. 영국 제국이 지도에서 사라진 지 오래지만 대형 박물관은 여전히 식민지 시대 박물관처럼 행동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훔친 물건을 공개적으로 전시하고 그걸 보기 위한 입장권까지 파는 사례가 역사상 또 있었는지 떠올리기 어려울 정도다. 1980년대 그리스인 멜리나 메르쿠리. 배우 출신 그리스 문화부 장관이었던 그녀는 파르테논 대리석 반환을 위한 국제 캠페인을 직접 시작했고 이 문제를 알리기 위해 수십 개 나라를 돌았지만 끝내 결과를 보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다. 그 뒤로 새로 들어서는 그리스 정부마다 런던과의 협상에서 이 문제를 다시 꺼내지만 돌아오는 답은 늘 같다. 대형 박물관 법이 소장품을 영구적으로 컬렉션 밖으로 내보내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기 때문에 박물관 스스로 돌려주고 싶어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완벽한 순환 논리다. 가져온 물건을 돌려주려면 박물관 관련 법부터 바꿔야 한다. 하지만 영국 정부는 아직 그 법을 바꿀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 게다가 박물관이 잘 이야기하지 않는 사실이 하나 더 있다. 1938년 다음 전시를 준비하던 직원들은 대리석이 너무 어둡고 당시 유행하던 새하얀 고대 그리스 이미지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작업자들은 금속 스크레이퍼와 연마제를 이용해 표면을 직접 긁어내며 윗 돌층과 자연스러운 녹, 그리고 수천 년 전 조각상을 화려하게 칠했던 원래 색의 흔적까지 함께 벗겨냈다. 수십 년 뒤 박물관 기록에서 사실이 드러났고 대리석 손상의 일부는 세월이 아니라 자신들의 취향에 맞게 가져온 유물을 더 하얗고 보기 좋게 만들려 했던 박물관 관리인의 손에서 생겼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논쟁이 200년도 넘었으니 이제는 실제 영향 없는 형식적인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다. 하지만 해마다 바로 이 문제가 영국과 그리스 정상 간 공식 협상에 다시 등장해 공동 발표를 흔들고 외교적 불편까지 만든다. 거의 2000년 된 대리석이 지금도 두 총리의 만남을 망칠 수 있는 셈이다. 그런데 파르테논 대리석이 박물관 세계에서 가장 큰 반환 논쟁이라고 생각한다면 한 시대의 상징이 되어 100년 넘게 다툼의 중심에 선 또 다른 사례도 있다. 의식용 쌀. 북부 리티디안 동굴에서 고고학자들은 최소 3500년 된 쌀겨 자국을 토기에서 발견했다. 남은 것은 아주 얇은 전분막과 식물 규산체뿐이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이주민들이 괌까지 도달하면서 넓은 바다를 약 2300km 건너 쌀을 가져왔다는 사실을 확인하기엔 충분했다. 논이나 계단식 밭, 낫은 발견되지 않았다. 그렇다면 이 곡식은 식사보다 의식을 위해 아껴둔 것이며
어쩌면 1년에 한 번 멀리 타이완에 남겨둔 고향을 조상 영혼에게 기억시키는 데에 쓰였을지 모른다. 섬 주민들의 손에서 쌀은 일상 음식에서 출신을 상징하는 물건으로 바뀌었고, 그래서 그릇에 남은 작은 흔적이 뼈 작살이 가득한 유적보다 더 중요한 단서가 됐다. 역사의 벽돌에 남은 손자국. 조드푸르의 메유랑가르 요새는 인도에서 가장 웅장한 건축물 중 하나지만 아름다운 외관 뒤에는 어두운 역사가 숨어 있다. 안쪽 문 로아폴에는 지금도 여성의 손자국 15개가 남아있는데 비극적인 사티 전통의 말없는 증거다. 사티는 남편이 세상을 떠나면 과부가 그의 장례 화장불길에 함께 들어가야 한다고 여긴 오래된 힌두 관습이다. 스스로 선택한 경우도 있었지만 강요된 경우가 더 많았다. 이 관습은 영국 식민당국이 1829년 공식 금지했지만 인도에서는 20세기까지도 일부 남아있었다. 1843년 마하라자 만싱이 세상을 떠난 뒤 그의 아내들은 불길 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벽에 손자국을 남겼다. 하지만 요새의 역사에서 이 사건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1731년에는 마하라자 아지트 싱의 아내 6명과 후궁 58명도 스스로 불길 속으로 들어갔다. 비극은 요새가 세워질 때부터 시작됐다고 전해진다. 15세기 성자 치디아 왈리 바바는 라오조다를 저주하며 그의 땅이 영원한 가뭄에 시달릴 것이라고 말했다. 저주를 풀기 위해 왕은 라자람 메구알이라는 주민을 요새 벽 속에 산채로 묻도록 명령했다는 전승이 있다. 그런데 저주는 아직도 끝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이곳에서는 마하라자들이 세상을 떠났고 관광객 사고도 있었으며 2008년에는 차문다 대비사원에서 압사 사고가 발생해 수백 명이 숨지거나 다쳤다. 이집트의 외계 방문자. 최근 이집트에서 진행된 고고학 발굴에서 전 세계를 놀라게 한 발견이 나왔고 곧 세계에 관심이 쏠렸다. 고고학자들은 이 지역에서 여러 유물을 발견했다. 장소는 기자고원이었고 일부 학자들은 이 유물들이 다음 사실의 증거일 수 있다고 본다. 5천년 전 외계 단조가 지구를 방문했다는 것이다. 모든 것은 최근 발견된 무덤의 발굴에서 시작됐다. 무덤은 이집트 고왕국 시대의 것이었다. 그중 물건 중 특히 눈길을 끈 것은 수수께끼 같은 기호와 현대의 미확인 비행물체를 떠올리게 하는 비행체 그림이 새겨진 금속판이었다. 유물을 분석한 결과 알려지지 않은 언어처럼 보이는 문자가 표면을 덮고 있었다고 전해진다. 일부는 이것이 외계 존재의 메시지이며 고대 이집트인들이 다른 문명과의 접촉으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언어학자들이 이 기호를 해독하고 있다는 주장도 있지만 현재까지 결과는 분명하지 않다. 금속판의 미확인 비행체처럼 보이는 그림 역시 주목을 받았고 일부 미확인 비행현상 연구자들은 외계 우주선의 설계도일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연구자들이 너무 성급한 결론을 내린 부분이 많아 보이며 최종 해석은 훨씬 현실적인 쪽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유물 연구가 끝나 어떤 기호인지, 왜 그곳에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편이 낫다. 공동지구설, 다른 세계로 통하는 입구를 찾는 시도. 나치 친위대 지도부가 지지했던 기묘한 이론 가운데 가장 수수께끼 같은 것은 지구 내부가 비어있다는 이른바 공동지구설이었다. 이것은 아돌프 히틀러와 하인리히의 단순한 신비주의적 집착이 아니라 힘러까지 관여한 공식적인 국가 차원의 프로그램으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나치 이론가들은 지구 내부가 비어있고 두꺼운 지각 안쪽에 다른 생명과 고도의 기술을 가진 문명, 심지어 내부 태양까지 존재한다고 진지하게 믿었다. 1942년 헤르만 괴링의 직접 지시로 가장 기묘한 군사실험 가운데 하나가 진행됐다. 물리학자 하인츠 피셔가 이끄는 연구팀은 발트해의 류겐 섬으로 향했다. 임무는 강력한 레이더를 수평선이 아니라 하늘 45도 방향으로 쏘는 것이었다. 지구가 오목하다면 레이더파가 대기에 반사돼 영국 함대를 행성 중심을 가로질러 볼 수 있다고 믿었다. 실험은 실패했지만 그런 시도 자체가 신비주의가 당시 군사 전략에 얼마나 깊이 스며들었는지를 보여준다. 이 지하 공간으로 들어가는 입구를 찾는 일에도 특별한 관심이 쏠렸다. 나치는 티베트와 히말라야, 극북 지역에서 입구를 찾으려 했다. 하지만 가장 유명한 장소는 남극이었다. 1938년 알프레트 리처 대위가 슈바벨란 투어를 이끌고 간 탐험대는 빙하 대륙의 광대한 지역을 노이슈 바벨란트, 즉 신슈바벤이라 부르며 독일 영유권을 주장했다. 공식 목적은 포경 활동을 보호하는 것이었지만 나치 친위대 관련 비밀 보고서에는 지구 깊숙숙이 이어질 수 있는 따뜻한 오아시스와 지열 동굴을 찾았다는 이야기가 등장한다. 전쟁이 끝난 뒤에는 미국 잠수함 승조원들 사이에서 독일의 21형 잠수함들이 기밀문서와 희귀물자를 싣고 남극으로 향했다는 소문이 돌았다. 나치가 그곳에서 거대한 지하 따뜻한 해류가 만든 공동을 발견했고 그곳에 비밀기지 211을 세우려 했다는 가설이 있다.
카를 드니츠 제독이 한때 수수께끼 같은 말을 남겼다는 주장도 전해진다. 독일 잠수함대는 지구 반대편에 총통을 위한 나공불락의 요새이자 지상의 낙원을 만들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긴다는 내용이다. 이것이 단순한 비유였을까? 아니면 나치는 정말 남극의 얼음 아래에서 이상한 무언가를 발견했을까? 주류과학은 그런 규모의 지하 공동이 존재할 가능성을 부정한다. 하지만 아네네르베 작전과 관련된 수많은 기록과 주장은 세계 곳곳에서 역사가들을 다시 또 같은 질문으로 돌아오게 만든다. 대체 무엇을 가장 접근하기 어려운 곳들에서 찾았던 것일까? 무엇을 찾았고 실제로 발견했을까? 히틀러가 이집트 유물의 운명을 결정했다. 1912년 12월 6일 이집트 아마르나. 독일 고고학자 루트비 보르아르트가 조각가 투투모세의 작업실을 발굴하다가 완벽하게 대칭적인 얼굴과 푸른 왕관을 가진 채색 석회암 여성 흉상을 발견한다. 높이 47cm, 무게 약 20kg이며 왼쪽 눈은 끝내 상감 장식이 들어가지 않은 채였다. 마치 장인이 내일 마저 하려고 작업을 내려놓고 다시 돌아오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훗날 이 흉상은 고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얼굴 중 하나가 된다. 파라오 아크나톤의 왕비 네페르티티다. 당시에는 단순한 규칙이 있었다. 발굴에서 나온 물건을 두 부분으로 나누는 방식이었다. 한쪽은 이집트에 남고 다른 한쪽은 발굴을 진행한 측이 가져갔다. 역사가들은 보르아르트가 분배 당시 이집트 관리들에게 흉상을 어떻게 보여줬는지를 오랫동안 논쟁해왔다. 한 주장에 따르면 일부러 어두운 조명에서 사진을 찍고 문서에는 실제보다 가치가 낮은 석고 물체처럼 적어 독일 측에 확실히 배정되도록 했다고 한다. 보르아르트 본인은 이 주장을 평생 부인했지만 끝까지 의심을 완전히 없애줄 문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다른 나라 땅을 발굴해 유물을 찾았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을 가져갈 권리가 있다고 아무렇지 않게 판단할 수 있다는 점은 이해하기 어렵다. 사실상 서류와 도장으로 포장된 반출에 가까웠고 이집트는 그때부터 자기 목소리를 낼 권리가 있었어야지 한 세기가 지나서야 논쟁을 시작할 일이 아니었다. 흉상은 1913년부터 베를린에 있었고 처음에는 발굴 후원자의 개인 소장품에 1920년대부터는 도시의 박물관에 들어갔다. 이집트도 그 무렵부터 공식 반환을 요구했고 2000년대 이집트 고대유물 최고위원회 수장이 공개 반환운동을 시작하면서 요구는 더욱 거세졌다. 독일의 답은 늘 같다. 흉상이 운송하기엔 너무 약하다는 것이다. 네페르티티 흉상이 지금도 독일에 있다는 사실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이집트로 돌려보내 그곳에서 공개 전시하는 편이 자연스럽다는 주장도 크다. 그것은 이집트의 기원을 만든 민족과 문화의 상징이자 그들의 역사 일부다. 독일에서는 대표 전시품이자 관광 명소라는 의미 외에는 직접적인 역사적 연관이 거의 없다. 만약 실제 네페르티티가 이 조각과 조금이라도 닮았다면 왜 그녀가 이집트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성으로 불렸는지도 이해가 간다. 당시 두개골을 바탕으로 한 현대의 얼굴 복원 역시 그 인상을 뒷받침한다고 한다. 3300년이 흐른 뒤 그리고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흉상은 어느새 베를린 자체를 상징하는 비공식 아이콘이 됐다. 우표에 인쇄되고 기념품으로 복제됐으며 독일 정치인들은 시대마다 반환 논의를 거부하면서 발굴품 분배의 법적 절차를 이유로 들기도 하고 채색층 아래 석고 기반의 보존 상태를 이유로 들기도 했다. 이집트는 그때마다 그렇게 약해서 운송조차 할 수 없다면 애초에 3000년 동안 멀쩡하게 누워있던 나라에서 왜 꺼내갔느냐고 되묻는다. 1930년대에는 흉상 반환 협상이 실제로 성공 직전까지 갔다. 이집트는 반환의 대가로 독일의 자국 내 다른 고고학적 권리를 유리하게 제공하는 교환안까지 제시했다. 하지만 당시 증언에 따르면 아돌프 히틀러가 직접 개입해 흉상을 독일의 국가적 보물이라고 부르며 양도 논의를 금지했다. 한 권력자의 정치적 변덕이 이후 거의 90년 동안 논쟁의 운명을 결정한 셈이다. 약 한 세기 전 그 독재자의 결정이 없었다면 네페르티티 흉상은 지금 베를린이 아니라 카이로에 있었을까? 문화재 논쟁의 운명은 법과 정의가 아니라 역사 속 특정 순간 권력을 잡은 한 사람의 서명이나 변덕스러운 금지 명령 하나에 좌우되기도 한다. 이집트나 고고학과 아무 관련도 없던 사람이 단지 그 시기에 권력을 쥐었다는 이유로 그렇게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는 사실 자체가 씁쓸하다. 바다를 건넌 작은 조개. 카자흐스탄 파블로다르주의 고고학자들이 잔타일 구역이라는 곳에서 발굴을 시작했다. 작업 첫날부터 이곳에 한때 큰 석조 건물이 서 있었다는 흔적이 보였다. 수많은 구운 벽돌 조각과 땅 깊이 묻힌 벽의 흔적이 그 증거였다. 분석 결과 이 벽돌은 킵차클 칸국, 즉 황금 오르다 시대에 쓰던 특수 규격으로 제작됐다. 바로 이런 벽돌로 13세기와 14세기에 모스크와 영묘, 귀족의 무덤을 지었다. 벽돌과 함께 옷에 달던 금속 장식과 여러 종류의 구슬도 발견됐다.
실험 고고학 연구실 책임자 옐레나 투셰바는 발견된 구슬이 전부 외부에서 들어온 것이며 현지 제작품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는 황금오르다 시대 주민들이 매우 먼 지역과 교역 문화 관계를 맺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가장 뜻밖의 발견은 작은 카오리 조개였다. 이런 조개는 자연 상태에서 인도양에서만 살며 몰디브와 남아시아, 동아프리카 일대에서 발견된다. 생물 고고학자 나탈리아 밀러는 카자흐스탄의 현지 강이나 호수에는 이 조개가 원래 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결국 대초원과 남아시아를 잇던 발달한 교역로를 통해서만 이곳까지 올 수 있었다는 뜻이다. 현대 기술은 고고학자들의 작업 방식도 크게 바꿨다. 예전에는 고대 건물의 형태를 정확히 기록하는데 며칠, 때로는 몇 주가 걸렸다. 이제는 레이저 3차원 스캐닝을 쓴다. 이런 장비는 몇 초 만에 최대 200만 개의 지점을 측정해 실험실에서 연구할 정밀 입체 모델을 만들 수 있다. 수수께끼의 루리스탄 청동. 이제 험하고 접근하기 어려운 자그로스 산맥으로 간다. 이곳에서는 거의 100년 동안 기술 발전의 통상적인 연대기에 의문을 품게 하는 물건들이 발견돼 왔다. 유명한 루리스탄 청동이지만 건조한 학술 명칭 뒤에는 섬뜩하고 설명하기 어려운 형상이 숨어 있다. 떠올려보자. 어두운 환상이나 악몽 속 인물처럼 보이는 정교한 작은 조각상들이다. 이 문화의 대표적 상징은 이른바 동물의 주인이다. 인간 형상이 두 환상적 존재를 양손으로 움켜쥐고 있는데 그 모습은 그리핀이나 악마를 닮았다. 더 기묘한 것은 그 존재들의 얼굴이 인간 얼굴로 이어지기도 한다는 점이다. 팔다리가 뱀이나 맹금류의 발톱으로 변한다는 점이다. 이런 초현실적 표현은 초현실주의라는 말이 생기기 무려 3000년 전 만들어졌다. 세부 묘사의 수준은 놀라울 정도다. 누리스탄 장인들은 밀랍 원형주조법을 사용했고 그 덕분에 신화적 존재의 눈빛과 표정 같은 아주 작은 부분까지 표현할 수 있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큰 의문이 생긴다. 일반적인 역사 설명에 따르면 이 걸작을 만든 사람들은 유목민이었다. 그들에게는 고정된 도시나 대형 작업장, 상설 용광로가 없었다. 늘 이동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토록 복잡하고 높은 수준의 금속 생산 체계를 구축했을까? 청동을 녹이려면 섭씨 1000도가 넘는 온도와 안정적인 환경이 필요하다. 그런데 산악 유목 생활에서는 이를 유지하기가 매우 어렵다. 일부 연구자는 누르인들이 설계가 완전히 사라진 비밀 이동식 용광로를 사용했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또 다른 사람들은 이 조각들이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라 의뢰용 물건이며 어떤 다른 세계와 연결하는 데 쓰였다고 해석한다. 이 청동 유물들은 거의 전부 무덤에서 발견되며 소유자의 마지막 길을 함께했고 각각 모양이 다르다. 대량 생산품이 아니라 조각마다 개성이 있고 어떤 숨겨진 상징 체계를 품은 듯 보인다. 인간과 괴물이 얽힌 이 형상들을 보고 있으면 고대 자그로스 산맥 사람들이 우리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세계를 보았다는 생각을 떨치기 어렵다. 그들은 신과 악마가 주변에 있다고 믿었고 그 모습을 영원한 금속에 새겼다. 그 솜씨는 현대 주조기술자도 감탄할 정도다. 이런 발견은 이란의 산맥을 잊힌 장인들의 거대한 묘지처럼 보이게 하고 그들의 비밀은 차가운 청동 속에 여전히 잠겨있다. 1100년 된 보석 세트. 사우디아라비아 알카심 지역 다리아 유적에서는 1100년 넘은 금 장신구 100점 이상이 땅속에서 발견됐다. 어제 벗어 모래를 살짝 덮어둔 것처럼 상태가 좋았다. 펜던트와 금 원반, 색색의 구슬, 중앙무늬 주변에 유색 보석이 박힌 커다란 원반형 장식이 포함돼 있었다. 학자들은 이것들이 한때 큰 축제와 의식 때 착용하던 하나의 호화로운 장신구 세트였다고 본다. 기이한 무늬 안의 꽃장식은 과학과 문학, 사치품, 광범위한 무역으로 이름났던 아바스 칼리파국 시대 이슬람 미술의 특징이다. 제작은 매우 섬세하다. 장인들은 금을 아주 얇은 판으로 두드려 펴고 표면에 무늬를 둘러 새긴 뒤 유색 보석을 정교하게 세팅했다. 보석 자체도 먼 곳에서 가져온 것으로 보인다. 이곳의 교역망이 1000km 밖까지 뻗어 있었다는 뜻이다. 누구의 금이었는지는 모른다. 부유한 가문일 수도, 상인일 수도, 순례자일 수도 있다. 근처에는 이라크에서 메카로 향하던 바스라 순례길이 지나갔다. 1000년 전 성지를 향하던 대상이 이 도시 근처에서 밤을 보내고 여행자 한 명이 완전한 금장신구 세트를 들고 있었다고 상상해보자. 주변에서 나온 것은 장신구뿐이 아니었다. 돌기초와 진흙벽돌벽, 회칠한방, 화덕, 가마, 유리와 도자기 파편이 있는 완전한 정착지도 발견됐다. 즉 임시 야영지나 들판 한가운데의 보물이 아니라 신앙과 무역, 금이 오가던 9세기의 살아있는 도시였다. 당시 사막 교역로가 단순히 모래를 가로지르는 길이 아니라 사람과 부가 흐르던 활발한 동맥이었다는 사실을 다시 보여준다. 예술을 빼앗기 위해 궁전을 불태웠다. 한 지역에 역사가 없다고 믿게 만드는 가장 쉬운 방법은 그 역사를 증명하는 모든 것을 없애는 것이다. 1897년
오늘날 나이지리아에 해당하는 서아프리카 베닌 왕국에서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다. 영국의 징벌 원정대는 외교 충돌 뒤 약 1,500명의 병력을 이끌고 도시에 들어가 왕궁을 완전히 불태우고 궁정 장인들이 500년 동안 주조해온 수천 점의 청동, 항동판과 조각머리, 각종 물건을 반출했다. 이것들은 단순한 조형물이 아니라 복잡한 밀랍소실 주조법으로 만든 작품이었다. 당시 유럽에서도 거의 잊힌 것으로 여겨지던 기술이었다. 오늘날까지 서아프리카 주민들이 이어가는 장식 문양만 보더라도 이곳이 풍부한 예술과 뛰어난 미적 감각을 가진 문화였음을 알 수 있다. 19세기 유럽 식민주의자들이 묘사한 것처럼 문화가 없는 사회가 아니었다. 약탈 뒤 청동품은 군사원정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곧바로 경매에서 팔려나갔다. 그렇게 수천 점의 유물이 런던과 베를린, 뉴욕, 시카고의 박물관으로 흩어졌다. 대형 박물관 한 곳만 해도 지금까지 약 900점을 소장하고 있다. 나이지리아는 수십 년 동안 공식 반환을 요구했지만 계속 거절당했다. 최근 들어서야 상황이 조금 바뀌기 시작했다. 2022년 독일은 1,000점이 넘는 유물을 나이지리아에 공식 반환했고 베닌시티에서는 돌아온 컬렉션을 위한 별도 박물관을 짓고 있다. 다른 대형 박물관들은 아직 뚜렷한 움직임 없이 법적 세부 사항을 이유로 시간을 끌고 있다. 그래도 왕궁이 불탄 지 125년이 지나 마침내 변화가 시작된 듯하다. 2010년대 독일과 네덜란드, 프랑스 등 여러 나라의 박물관은 공동 작업반을 만들고 반환에 관한 최소한의 공통 원칙을 마련하려 했다. 하지만 대형 박물관은 여전히 1963년 제정된 작업 법률에 묶여 있다. 그 법은 국가 컬렉션의 물건을 영구적으로 내보내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한다. 결국 박물관이 제한할 수 있는 최대치는 베닌 청동을 나이지리아에 장기대여하는 것이다. 약탈한 물건을 원래 주인에게 임대하겠다는 셈이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는 뜻밖의 반전도 있다. 20세기 초 전쟁 전리품으로 유럽에 반출된 베닌 청동은 서구 예술가와 수집가들이 아프리카 조각을 대규모로 접하게 된 계기 중 하나였다. 피카소와 독일 표현주의자들은 유럽 박물관에 있던 이런 작품을 통해 아프리카 조각을 연구했고 그것은 그들이 미술의 형태를 바라보는 방식에도 영향을 줬다. 묘한 역설이다. 유럽 모더니즘의 일부는 한 민족에게서 빼앗긴 예술을 바라보는 과정에서 성장했는데 그 민족은 당시 문명으로 인정받을 권리조차 부정당하고 있었다. 베닌에서 반출된 전체 유물수는 지금도 정확히 집계되지 않았다. 역사가들은 3,000점에서 5,000점 사이로 추정하며 적어도 세계 20개국의 박물관과 개인 소장처 160곳에 흩어져 있다고 본다. 이 정도로 흩어졌다는 사실 자체가 모든 유물을 완전히 되돌리는 일을 모든 당사자가 선의를 갖더라도 거의 불가능한 과제로 만든다. 한 지역 전체에 역사가 없다고 믿게 만드는 가장 쉬운 방법은 그 역사를 증명하는 모든 것을 없애는 것이다. 그리고 100년도 훨씬 지난 뒤 왜 서구 교과서에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가 몇 문단밖에 되지 않는지 의아해한다. 답은 의외로 단순하다. 그 문화를 증명하는 물건들은 오래전에 다른 곳으로 옮겨졌고 이제는 아프리카의 고향이 아니라 런던과 베를린의 관광객들이 바라본다. 미노스의 뱀 여신. 가장 유명한 미노스 문명의 상징은 아직도 수수께끼로 남아있다. 미노스 문화 전체에서 가장 알아보기 쉬운 상징 가운데 하나가 바로 뱀의 여신이다. 하지만 고고학자들은 아직도 이 존재에 대해 아는 것이 많지 않다. 워낙 유명하니 이미 충분히 연구됐을 것 같지만 1903년 발견된 이후 지금까지도 무엇을 나타내는지 논쟁이 이어진다. 기원전 약 1600년으로 추정되는 이 파이앙스 조각상은 미노스 미술에서 드문 형태라 수수께끼를 더한다. 일부 고고학자는 이것이 동물을 지키는 수호 여신을 나타낸다고 보는 반면 다른 연구자는 조각상 속 여성이 애초에 뱀과 아무 관련이 없다고 생각한다. 손에 든 것이 사실 뱀이 아니라 밧줄이며 조각상 자체도 아서 에번스의 대대적인 복원을 거치면서 수많은 오해와 잘못된 해석이 생겼다는 주장도 있다. 피의 폭포. 남극은 수많은 기록의 대륙인 남극에서 가장 기묘한 것 중 하나는 붉은 물줄기다. 테일러 빙하에서 흘러나온다. 이곳의 얼음층은 생물이 거의 없어야 할 것 같지만 녹은 물은 짙은 붉은색을 띈다. 최근까지 학자들은 철을 원인으로 봤다. 녹슨 물이니 설명은 간단해 보였다. 하지만 2023년 분석에서는 다른 결과가 나왔다. 물에서는 바이러스보다도 작은 나노구형 입자가 발견됐고 철 핵 주위를 칼슘과 알루미늄이 감싸고 있었다. 얼음 아래에 있을 때는 색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물이 바깥으로 나오면 표면이 즉시 산화하면서 물줄기가 마치 피처럼 붉어진다. 근원은 수백만 년 전 봉인된 고대 염호다. 소금은 어느 점을 낮추고 결정화 과정에서 열도 내기 때문에 영하 10도에서도 물이 액체로 남는다.
이 폐쇄된 염소 환경에는 박테리아가 사는데 이들은 지구의 현대 생태계가 형성되기 전부터 고립돼 있었다. 이들은 황화합물을 먹고 빛과 산소 없이도 버틴다. 유로파나 엔셀라두스의 얼음 아래 생명 가능성을 떠올리게 하는 환경이다. 결론은 간단하다. 피해 폭포는 초자연 현상도 조류 때문도 아니다. 화학과 미생물, 지질작용이 함께 우리 행성 위에 완전히 외계 세계 같은 풍경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사례다. 제국의 금. 오스트리아 토플리츠 호수에 가라앉은 배 한 척이 수십 년 동안 비밀을 감추고 있었다. 깊은 수심과 탁한 물, 위험한 흐름까지 숨기기에는 완벽한 조건이다. 오래전부터 바닥에 금과 문서, 약탈된 미술품이 든 상자가 있다는 소문이 돌았다. 그런데 최근 이 이야기를 다시 진지하게 볼 만한 계기가 생겼다고 한다. 연구자들이 봉인된 금고를 발견했고 추정에 따라 최대 4톤의 금이 들어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처음에는 또 하나의 전설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이후 사진과 영상, 문서가 등장했고 미국 중앙정보국 기록까지 언급됐다. 자료에 따르면 그 배는 연합군 손에 절대로 넘어가서는 안 되는 특별 화물을 운반하고 있었다고 한다.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도주와 재건, 음지에서의 활동을 위한 비상 자원이었다는 해석이다. 제국의 유산을 기술과 사상, 인물로 이야기하지만 모든 유산에는 무겁고 값비싸며 위험한 물질적 부분도 있다. 그것을 호수와 광산, 빙하에 숨겼다는 이야기는 규모를 짐작하게 한다. 우연히 묻어둔 상자 몇 개가 아니라 하나의 체계였다는 주장이다. 희귀한 거대 책. 지금 보는 것은 18세기의 스페인어로 만들어진 거대한 책 12권 가운데 한 권이다. 크기는 길이만 거의 1m에 달한다. 이 책들은 종교의식을 위해 제작됐으며 예배 절차를 자세히 담고 있다. 가죽 재봉과 나무 표지, 가공한 동물 가죽으로 만든 페이지까지 책을 오래 보존할 뿐 아니라 교회의 위엄을 상징하도록 만들었다. 이런 필사본은 성직자와 합창단이 멀리서도 글을 읽어야 하는 성당에서 사용됐다. 그래서 글자가 유난히 크다. 오늘날 이 희귀본은 멕시코 국립자치대학교에 보관돼 있다. 학자와 보건가들은 원래 모습을 최대한 지키기 위해 세심하게 연구한다. 이런 책은 식민지 시대 라틴 아메리카의 예배문이 어떤 모습이었고 그를 어떻게 대했는지를 보여주는 과거로 열린 창이다. 학자들을 20년이나 기다린 공룡. 스코틀랜드 스카이섬에서 연구자들은 이미 20년 전 공룡 화석뼈를 발견했지만 실제로 꺼낼 수 있었던 것은 최근이었다. 골격은 바위 해안의 단단한 암석 속에 꽉 끼어 있었고 장소 자체도 썰물 때 바닷물이 빠져야만 드러났다. 안전하게 유물을 꺼내려면 밧줄과 금속쇠기, 심지어 모터보트까지 필요했다. 무거운 암석 덩어리를 배로 항구까지 옮겼고 특별 과학보호구역이라 당국의 허가 아래 작업해야 했다. 결국 스코틀랜드에서 발견된 공룡 가운데 최초이자 가장 완전한 골격을 확보했다. 뼈를 보면 이 동물은 큰 개 정도 크기였다. 식물을 먹었고 튼튼한 뒷다리로 움직였다. 고생물학자 엘사 판체롤리 박사는 당시 공룡 대부분이 작은 포식자나 잡식성 동물이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조금 뒤인 쥐라기 말에는 지구 역사상 가장 거대한 육상동물 일부가 공룡 가운데 등장한다. 그러니 이 작은 공룡은 진짜 거인들과 나란히 살아남았던 셈이다. 뼈 조직을 분석한 결과 이 동물은 약 8살 또는 그 이상이었을 때 약 1억 6,600만 년 전 생을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뼈는 여전히 성장 중이었고 단지 속도가 평소보다 느려지고 있었다. 즉 완전히 성체가 되기 전에 어린 개체였다. 전문가들은 이것이 두 다리로 걷는 초식공룡 조각류 가운데 가장 초기에 알려진 사례일 수 있으며 어쩌면 지금까지 세계에서 발견된 가장 오래된 이구아노돈 계통 골격일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티베트의 철인간. 한편 물리학자들은 미포에서 물리학자들이 소리를 통제하려 애쓰는 동안 제국에서 가장 수수께끼 같은 기관 아네네르베의 이론가들은 실험실이 아니라 먼 과거와 우주의 심연을 바라봤다. 힘러는 아리아인의 기원이 세계의 지붕 티베트에 숨어 있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다. 1938년에는 나치 친위대 장교 에른스트 셰퍼가 이끄는 극비 원정대가 공식적으로 동식물을 조사한다는 명목으로 티베트에 파견됐다. 하지만 실제 목표는 인류학자의 지침 속에 숨겨져 있었다. 브루노 베거는 우월한 인종이 존재했다는 증거를 찾고 전설의 샴발라 유물을 수집하는 것이었다는 이야기다. 이 원정에서 베를린으로 가져온 물건 가운데 오늘날까지도 논란을 부르는 것이 있다. 무게 약 10kg의 불교신 바이스라바나 조각상으로 친위대원들은 이를 철인간이라 불렀다. 신상의 배에는 왼쪽을 향한 만자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불교에서는 길상의 상징이지만 나치에게는 고대의 혈연을 보여주는 결정적 표식처럼 받아들여졌다. 조각상은 베를린 함락 직후 사라져 수십 년 동안 전설로만 여겨졌고
2012년에야 개인 소장품에서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고 전해진다. 소유자가 분석을 허락했고 결과는 큰 관심을 불러왔다. 엘마우 부우너가 이끄는 슈투트가르트 대학교 연구진은 조각상이 돌이나 일반 철이 아니라 아탁사이트, 즉 니켈과 코발트 함량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희귀 운석철로 만들어졌다고 발표했다. 화학 분석에서는 재료가 약 15,000년 전 시베리아와 몽골 경계에 떨어진 칭가 운석의 조각과 일치한다고 봤다. 나치는 알고 있었든 아니든 말 그대로 별에서 온 철로 만든 유물을 독일로 가져온 셈이다. 우주에서 금속을 품은 얼음 덩어리가 지구에 생명을 가져왔다는 세계 빙설을 믿었던 힘러에게 이 발견은 성배처럼 보였을 것이다. 그런데 나치 친위대는 왜 이 운석 우상을 원했을까? 아네네르베 관계자들의 신문 기록에 관한 주장에 따르면 그들은 우주에서 온 금속이 특수한 에너지를 가져 초감각적 능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어떤 상위 존재와 연결하는 열쇠가 될 수 있다고 믿었다고 한다. 철인간 조각상은 단순한 기념품이 아니라 비밀 연구실에서 에너지를 저장하는 물체처럼 연구됐다는 이야기도 있다. 그렇다면 그 원정의 다른 유물은 어디로 갔을까? 셰퍼의 기록에는 뼈에 적힌 기묘한 글이 언급되며 자연의 힘을 다루는 지침이 담겨 있었다는 주장도 나온다. 오늘날 철인간은 운석을 깎아 만든 인간 형상으로 알려진 매우 이례적인 사례다. 그렇다면 전쟁 직전 나치가 티베트에서 가져온 이른바 하늘의 열쇠는 이것 하나뿐이었을까? 우주에서 온 유물은 세계 지배를 꿈꾸던 계획의 일부에 불과했다는 식의 이야기가 이어진다. 운석이 신비한 힘을 준다고 믿었다면 독일 기술자들은 다음 것을 이용할 계획을 세웠다. 태양 자체를 절대적 파괴 수단으로 삼는 것이었다. 1943년 로켓 연구시설에서는 오늘날 죽음의 별이라고 부를 법한 제3제국의 계획이 구상됐다. 이번에는 약탈이 오히려 유물을 살렸을지도 모르는 이야기다. 13세기 초 보헤미아의 베네딕토의 수도원 한 수도사가 오늘날까지 남은 가장 거대한 중세 필사본이 될 책을 손으로 베껴 쓰기 시작한다. 완성된 책의 무게는 약 75kg, 높이는 거의 1m, 책등 두께는 22cm다. 페이지 하나 넘기려 해도 두 손과 튼튼한 책상이 필요할 정도다. 전설에 따르면 수도사는 규율을 어긴 죄로 벽 속에 산채로 갇히는 형벌을 선고받았고 목숨을 살려달라며 인간의 모든 지식을 담은 책을 하룻밤 안에 쓰겠다고 제안했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걸 깨닫자 그는 악마에게 도움을 청했고 악마가 영혼을 대가로 책을 완성해줬다고 한다. 그래서 이 필사본은 악마의 성경이라 불리고 한 페이지에는 악마의 전신상이 거대하게 그려져 있다. 맞은편 펼치면에는 천상의 왕국이 그려져 있어 마치 선과 악의 균형을 의도한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이 전설을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게 만드는 요소가 바로 필체다. 첫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놀라울 정도로 균일하다. 사람이 아니라 기계가 쓴 것처럼 보인다. 키로의 흔적이나 펜 압력 변화가 거의 없다. 전문가들은 이 작업에 적어도 5년 동안 계속 글을 써야 했을 것으로 추정한다. 또 하나의 수수께끼도 있다. 책에서 10페이지가 잘려나갔다. 무엇이 적혀 있었는지는 지금도 모른다. 영원한 생명의 비밀이 있었다는 전설도 있다. 반면 역사가들은 수도원 내부 규칙을 적은 페이지였을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제시한다. 1648년 30년 전쟁 막바지에 스웨덴 군대가 프라하를 점령하고 성 안의 황실 도서관을 약탈한다. 코덱스 기가스도 다른 수많은 보물과 함께 전리품으로 스톡홀름에 옮겨졌다. 그 뒤로 책은 스웨덴에 있다. 하지만 체코 땅에서 만들어진 것은 그보다 400년도 더 전이다. 2007년 필사본은 전시를 위해 잠시 프라하로 돌아왔다. 350년 만에 처음 고향에 돌아왔지만 어디까지나 손님이었다. 몇 달 뒤 다시 스톡홀름으로 옮겨졌고 오늘날에도 스웨덴 왕립도서관에 보관돼 있다. 체코는 자국 역사상 가장 거대한 필사본을 다른 나라와 협의해야만 볼 수 있는 나라가 된 셈이다. 오늘날 코덱스 기가스는 스톡홀름 왕립도서관의 대표적인 관광명소 가운데 하나다. 매년 수천 명이 다른 나라에서 만들어진 지 400년 뒤에야 스웨덴으로 들어온 책 한 권을 보기 위해 일부러 스웨덴을 찾는다. 스웨덴의 설명은 단순하다. 17세기의 전리품이며 당시 규칙으로는 합법적 획득이었다는 것이다. 현대법원이 370년 전 협정을 다시 판단하기도 어렵다. 연구자들은 이 필사본을 만드는데 송아지나 당나귀 등 동물 가죽 약 160장이 쓰였다고 본다. 어떤 전설을 더 믿느냐에 따라 이야기는 달라진다. 오늘날 책은 온습도 조절과 진동 방지 장치가 있는 강화 진열장에 보관된다. 8세기 동안 책 자체의 무게 때문에 제본이 이미 심하게 약해졌기 때문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스웨덴군이 책을 가져가지 않았다면 17세기 이후에도 화재와 전쟁은 계속 보헤미아에서 다음 수세기 동안 반복됐고 그 과정에서 책이 훨씬 일찍 사라졌을 수도 있다.
이 목록에서는 드물게도 약탈이 어쩌면 유물을 파괴한 것이 아니라 살렸을 가능성도 있는 셈이다. 그렇다고 물건이 여전히 고향 밖에 있다는 사실이 사라지지는 않는다. 다만 훔쳤으니 무조건 나쁘다는 단순한 공식을 다시 생각하게 한다. 역사의 계산은 생각보다 복잡할 때가 있다. 동전을 숨긴 곳을 잊은 남자. 1988년 미국의 엔지니어이자 해양학자 토미 톰슨은 전 세계 보물 사냥꾼이 꿈꾸는 일을 해냈다. 금을 실은 침몰선을 찾아낸 것이다. 증기선 SS 센트럴 아메리카는 1857년 사우스캐롤라이나 해안에서 허리케인을 만나 침몰했다. 배에는 골드러시 시절 캘리포니아 광산에서 채굴해 미국 동부로 보내던 금이 수톤 실려 있었다. 오늘날 전체 화물 가치는 약 5억 달러로 추정되다. 톰슨은 이 탐사를 위해 특별히 심해 로봇을 개발했고 수심 2km가 넘는 곳에서 난파선을 찾아 보물 대부분을 인양했다. 그리고 2000년에는 금 일부를 5,200만 달러에 팔았다. 그런데 프로젝트에 2,200만 달러 넘게 투자한 투자자 161명은 한 푼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목록에서는 희귀한 금화 500엽이 사라져 있었다. 수집가들은 그 가치를 수천만 달러로 본다. 왜냐하면 19세기 침몰선에서 나온 금은 단순한 금속이 아니라 역사적 희소품이어서 경매에서는 금 자체 가치보다 수십 배 비싸게 거래될 수 있기 때문이다. 2012년 법적 문제가 본격화되자 톰슨은 사라졌다. 3년 동안 추적한 끝에 플로리다의 한 호텔에서 발견됐다. 사라진 동전이 어디 있느냐는 질문에 그의 답은 늘 같았다. 기억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벨리지에서 다른 사람 명의로 처리했고 기억 문제 때문에 오래전에 행방을 놓쳤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보기 드문 조치를 취한다. 범죄 자체가 아니라 질문에 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구금했다. 정해진 형기도 석방 날짜도 없었다. 말할 때까지 계속 갇히는 방식이었다. 톰슨은 10년을 구금 상태로 보냈고 매일 1,000달러의 벌금까지 쌓였다. 건강은 계속 나빠졌지만 그는 끝내 입을 열지 않았다. 2026년 3월 의료상 이유로 석방됐다. 고령의 그를 더 붙잡아두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당시 나이는 74살이었고 금화 500릴은 여전히 발견되지 않았다. 처음부터 10년 침묵하는 것이 다른 선택보다 낫다고 계산했던 것인지도 모른다. 결과만 보면 그의 판단이 맞았던 셈이다. 누라계의 청동 소상들. 뿔 달린 투구를 쓴 이 인형들은 기원이 아직 논쟁 중인 수수께끼의 민족을 비추는 단서다. 12세기 기원전 지중해 세계는 이른바 바다민족의 침입이라는 대격변을 맞았다. 여러 집단이 연합해 청동기 시대의 거대 문명들을 공격했다. 이 전투적인 집단들은 이집트 파라오 람세스 3세의 기록에도 등장하며 우가리투와 히타이트, 키프로스, 가나안, 심지어 강대국 이집트까지 공격했다. 많은 대국이 사라지거나 약해진 청동기 붕괴가 이들의 침입과 연결된다는 해석도 있다. 바다민족 가운데 가장 수수께끼 같은 집단 중 하나가 셰르덴 또는 샤르다나라고 불린다. 이집트 부조에서는 뿔 달린 투구와 갑옷을 착용한 전사로 묘사된다. 그런데 가장 흥미로운 점은 이들이 사르데냐 섬과 연결될 가능성이다. 페니키아인의 노라서 비문에는 사르데냐가 SRDN으로 적혀 있는데 이집트인이 셰르덴을 부르던 명칭과 유사하다. 이 이론을 뒷받침하는 단서로 섬에서 발견된 누락의 청동 소상이 거론된다. 조각은 람세스 3세의 부조와 똑같이 뿔 달린 투구를 쓴 전사와 방패, 검을 묘사한다. 그래서 한 가지 질문이 생긴다. 셰르덴은 원래 사르데냐 출신이었을까? 아니면 동지 중의 원정 뒤 섬에 정착한 집단이었을까? 역사가들이 유물을 계속 연구하고 있지만 이 수수께끼는 풀리지 않았고 셰르덴이 청동기 문명의 붕괴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여러 가설만 남아있다. 심해의 무언가. 이제 가장 이상한 이야기로 넘어간다. 이것은 고대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이어지는 현상에 관한 이야기다. 지난 10년 동안 바다에는 자율 관측 장비가 3,000대 넘게 투입됐다. 작은 장비는 배낭 정도 크기이며 염분과 수온을 측정한다. 다른 장비는 물속 소리와 신호를 듣고 자연 잡음인지 인공 신호인지 판별한다. 데이터베이스처럼 작동해 이전에 본 신호면 알아보고 처음이면 새로운 곳으로 표시해 분석 대상으로 보낸다. 2023년 6월 태평양의 한 센서는 수심 약 3,600m에서 강한 인공 신호를 포착했다. 신호는 약 70분 이어졌고 이후 발신원이 더 깊이 내려가 사라졌다고 한다. 몇 달 뒤 똑같은 일이 대서양에서도 반복됐고 그곳에서는 여러 장비가 동시에 신호를 잡았다. 그리고 여기서 이 이야기가 이상해진다. 발신원의 수중 속도는 시속 약 370km, 수심은 3km가 넘었다. 대부분의 잠수함이 수면에서 낼 수 있는 속도보다도 빠르고 운용 수심보다 훨씬 깊다. 그 수심의 밀도 높은 물속에서 그렇게 움직이려면 엄청난 출력과 특수한 선체가 필요하다. 공식적으로는 그런 성능을 가진 장비가 존재하지 않는다. 연구자들은 먼저 군사시험 가능성을 생각했다.
그렇다면 주변에 위성이나 지원선, 선박 경고 같은 흔적이 있어야지만 아무것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한다. 자연현상이라면 지진 관측소에서도 신호가 잡혀야 하지만 그런 기록은 없었다. 단순한 장비 오류일까? 하지만 태평양에서는 두 장비가 같은 결과를 냈고 대서양에서는 여러 장비가 동시에 잡았다. 가장 현실적인 설명은 공개되지 않은 차세대 심해 장비의 시험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여러 나라에서 초고속 수중이동 기술을 연구한다. 기술은 상당히 발전했고 공개된 수준이 실제 개발보다 몇 년 뒤처지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공식적으로 알려진 장비의 운용 수심과 속도는 센서가 기록했다는 수치보다 훨씬 낮다. 그래서 이 설명 역시 모든 의문을 풀지는 못한다. 공식적으로 사건의 전모가 설명되지 않았고 질문은 남아있다. 바다는 국제적으로 공유되는 공간인데 누군가 혹은 무언가가 교과서상 아무것도 그렇게 움직일 수 없어 보이는 깊이에서 시속 370km로 달린다는 이야기다. 전설이나 몇 사람을 거친 풍문만은 아니다. 약 3년 전 관측 장비가 초 단위로 신호를 기록했다는 주장이다. 어둡고 차갑고 압력이 엄청난 깊이까지 내려가 지구에 알려진 장비가 내기 어려운 방식으로 움직이고 다시 더 깊은 곳으로 사라진다. 비공개 시험이었을까? 아니면 복잡한 장비에서 드물게 생긴 오류였을까? 현재로서는 어느 쪽도 확실하지 않다. 거대한 눈의 인간 형상.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마르키즈 제도의 누쿠이바 섬에는 서기 약 11세기의 석조 조각이 남아있다. 커다란 바위에는 형상들이 한 줄로 새겨져 있고 모두 거대한 둥근 눈과 길게 단순화된 몸을 지녔다. 처음 보면 인간과 전혀 다른 존재처럼 느껴진다. 크고 텅 빈 눈, 길쭉한 머리, 약간 굽은 자세가 특징이다. 하지만 실제로 이런 표현은 현지 폴리네시아의 전통 석조 조각에서 흔한 양식이었다. 중요한 조상과 영혼을 일부러 과장하고 평범한 사람과 다르게 묘사했다. 이런 형상은 대체로 조상 숭배와 죽은 뒤에도 섬의 삶에 영향을 준다고 믿었던 영혼에 대한 신앙과 연결된다. 폴리네시아 미술에서 큰 눈은 흔히 평범한 산 사람이 보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시야 같은 능력을 뜻했다. 누쿠이바 섬은 수천 킬로미터의 바다로 다른 지역과 떨어진 접근하기 어려운 곳이었다. 바로 이 고립 덕분에 현지 예술 전통이 다른 문화에 강한 영향을 받지 않고 수세기 동안 거의 그대로 이어질 수 있었다. 임시가 영원이 된 사례. 1911년 미국 탐험가 하이럼 빙엄이 잃어버린 잉카 도시를 찾기 위해 페루의 산을 오르다 마추픽추를 만난다. 거대한 유적 전체가 해발 2,400m가 넘는 구름 속에 숨어 있었다. 스페인 정복자들이 올라가는 길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도시는 수세기 동안 거의 손대지 않은 채 남았다. 예일대학교는 탐사를 후원하고 여러 차례 연속 발굴을 진행한 뒤 페루에서 수천 점의 유물을 반출했다. 보자기와 사람뼈, 금속 장신구, 도구 등이었다. 페루 정부와의 공식 합의에 따르면 모든 유물은 오직 연구 목적으로 18개월 동안만 미국에 임시 반출되는 것이었다. 돌려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실제 반환에는 거의 100년이 걸렸다. 예일대학교는 오랫동안 페루의 공식 요구에 침묵하거나 장기간 소유해왔다는 이유로 컬렉션이 대학의 소유라는 주장을 내세웠다. 2008년 페루 대통령이 예일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공개적으로 경고한 뒤에야 협상이 진전됐다. 반환 합의는 2010년 체결됐고 2011년부터 2012년 사이 예일대학교는 페루에 46,000점이 넘는 물건을 단계적으로 넘겼다. 오늘날 그것들은 빙엄 원정대가 산으로 출발했던 바로 그 도시 쿠스코의 박물관에 보관돼 있다. 100년에 가까운 기다림은 끝났지만 대학과 국가 사이의 앙금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듯하다. 빙엄은 1913년 내셔널 지오그래픽에 발견 기사를 실었고 구름 속 버려진 도시의 사진은 마추픽추를 하룻밤 사이 세계적 화제로 만들었다. 당시 페루는 자기 문화유산이 가진 관광 역사적 가치를 이제 막 인식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국가가 컬렉션 반환을 본격적으로 요구할 만큼 국제적 영향력을 갖췄을 무렵에는 이미 물건들이 미국 대학의 상자 속에 거의 한 세기 동안 놓여 있었다. 공식적으로 컬렉션 반환은 오래전에 끝났지만 일부 페루학자는 여전히 모든 것이 돌아온 것은 아니라고 본다. 소량의 표본이 예일대학교에 남았다는 주장이다. 대학의 설명은 다르다. 남아있는 것은 미반환 유물이 아니라 대학과 페루 측이 계속하는 과학협력의 일부라고 말한다. 공식적으로 논쟁을 끝났다. 하지만 실제로는 한쪽의 완전한 승리라기보다 타협에 가깝다. 마추픽추 사례는 국제적 정의가 얼마나 다른 속도로 움직이는지 잘 보여준다. 외교력과 법적 영향력이 강한 나라조차 반환을 위해 약 100년의 끈질긴 협상이 필요했다. 더 가난하고 국제사회에서 목소리가 작은 국가는 그런 협상 자체를 시작하지 못할 수도 있다. 크게 문제를 제기해줄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아프리카인의 머리 모양 펜던트. 시프러스에는 작은 장신구 하나가 보관돼 있는데 녹리석을 깎아 만들었다.
약 2700년에서 2800년 전, 기원전 9세기 또는 8세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본다. 돌에는 흑인 아프리카인의 머리가 새겨져 있다. 장인은 얼굴을 매우 세밀하게 표현했다. 눈과 코, 입술이 또렷하고 개성 없는 상징적 얼굴이 아니라 특정 인물의 초상처럼 보인다. 머리 위에는 짧고 곱슬한 머리카락을 표현한 듯한 작은 구멍이 많이 뚫려 있다. 이 발견은 흥미로운 질문을 던진다. 거의 3000년 전 키프로스 사람들은 멀리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들을 얼마나 잘 알고 있었을까? 키프로스는 고대부터 동지 중해의 교역로가 만나는 지점이었고 이집트와 그보다 남쪽 지역을 포함한 여러 땅에서 사람과 물자가 끊임없이 지나갔다. 이런 펜던트는 보통 장식품이나 부적으로 착용했다. 이런 모습을 장신구의 소재로 선택했다는 것 자체가 키프로스 사람들이 아주 먼 지역 사람들의 외모를 알고 있었으며 고대 사회가 세계와 완전히 고립돼 있었다는 흔한 이미지와는 다르다는 점을 보여준다. 피스쿰, 전투도끼. 얼핏 보면 검은 흑요석 부메랑 같지만 실제로는 후기 신석기 시대의 고급 전투도끼다. 노르웨이 피스쿰 호수의 한 어부가 1780년대 그물로 건져 올렸다. 매끈하게 광낸 대리석처럼 표면이 부드러운 통짜 현무암이며 무게는 정확히 700g이다. 기원전 약 2850년에서 2350년으로 추정돼 전투도끼 문화에 속한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완벽에 가까운 대칭이다. 날은 배의 용골처럼 길게 뻗어 있고 손잡이 구멍은 돌로 만든 관형 드릴을 양쪽에서 사용해 뚫었다. 며칠씩 걸렸을 작업이다. 왜 이렇게 많은 노동을 들였을까? 이런 도끼는 날이 심하게 깨진 상태로 발견되는 경우가 드물어 실제 무기로는 자주 쓰지 않았던 듯하다. 오히려 지위를 드러내는 상징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손에 들고 있으면 누구나 소유자가 희귀한 재료와 먼 지역 장인의 솜씨를 손에 넣었다는 사실을 드러낼 수 있었기 때문이다. 거울처럼 광이 날 때까지 다듬은 과정도 별개의 이야기다. 현무암은 표면에 광택이 생길 때까지 석영 모래로 갈았다. 그렇게 도끼는 검은 거울처럼 변했고 한 가설에 따르면 의식에 사용됐다. 햇빛이 반사돼 소유자의 얼굴을 비추면서 하늘과의 연결을 강조했다는 해석이다. 오늘날 피스쿰 도끼는 오슬로 문화사박물관에 보관돼 있다. 유리 너머로 보면 거의 현대적인 디자인 물건처럼 보이지만 한 가지를 기억해야 한다. 이 도끼는 5000년이나 됐다. 있어서는 안 돼 5구의 골격. 2024년 봄 폴란드에서 고고학자들이 이상한 발견을 했다. 나치 지도부의 옛 본부였던 볼프시찬체 단지 건물 잔해 아래에서 사람 유해, 즉 성인 3명과 청소년 1명, 영아 1명으로 이루어진 5구의 골격이 나왔다. 모두 발과 손이 없었다. 신원을 알 수 있는 표식도 옷도 설명도 없었다. 이 구역은 헤르만 괴링이 사용하던 곳으로 비공개 회의를 열었다고 알려져 있다. 아무나 들어올 수 없는 장소였고 매장지가 있을 이유도 없었다. 경비가 엄격해 내부 접근자는 극소수였다.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칙과 보철물도 서류도 군번표도 발견되지 않았다. 골격만 기묘하게 놓여 있어 누군가 의도적으로 장면을 꾸민 듯 보였다고 한다. 처형의 흔적일까? 그렇다면 영화는 왜 있었을까? 의식과 관련됐을까? 일부 고고학자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는다. 제국의 마지막 날에는 비이성적이고 거의 종교적인 분위기의 행동도 있었다. 히틀러 자신도 이 전쟁에 신성한 의미가 있다고 확신했다. 그는 제3제국의 투쟁을 단순한 정치가 아니라 고대 질서의 부활이라고 여겼다. 그렇다면 왜 이 유해들이 본부 한가운데 있었을까? 왜 옮기거나 묻지 않고 바닥 아래에 그대로 남겨뒀을까? 그리고 후퇴할 때 나치는 왜 사람을 구하는 대신 벙커 파괴에 힘을 쏟아 모든 것을 폭파했을까? 마치 다가오는 소련 군대보다 미래의 고고학자를 더 두려워한 것처럼 보인다. 어쩌면 중요한 것은 이 유해 자체가 아니라 그 주변에 숨겨져 있었고 이후 남아서는 안 된 무언가였을지도 모른다. 그들이 비밀처럼 묻으려 했던 무언 말이다. 예수의 형제 유해라는 주장. 이스라엘에서는 약 2000년 된 석회암 유골암 하나가 알려졌는데 그 위에는 요셉의 아들 야고보, 예수의 형제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다. 이 문구는 격렬한 논쟁을 불러왔다. 이 상자가 예루살렘 초대 지도자로 알려진 의인 야고보, 즉 예수의 형제 유해를 담았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오늘날 이 유물은 애틀랜타에서 그리스도 시대의 고대 유물 350점과 함께 전시되고 있다. 다만 진위 여부는 여전히 논쟁 중이다. 유골암 소유자인 수집가 오데드 골라는 비문을 조작하고 예수의 형제라는 구절을 덧붙였다는 혐의를 받았다. 하지만 여러 해의 재판 끝에 해당 혐의는 무죄로 결론났고 판사는 그것이 유물의 진품 여부를 입증하는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했다. 비문이 진짜라면 이 유골함은 예수의 존재와 관련된 매우 이른 물질적 자료가 될 수 있다.
1세기 유대인들이 망자의 뼈를 석회암 상자에 보관한 관습이 있었기에 이런 유골함 자체는 이상하지 않다. 2017년에는 이와 연관됐다고 소개된 또 다른 자료, 야고보의 첫 번째 묵시록이라는 고대 문헌도 주목받았다. 그 글에는 예수가 자신의 죽음에 대한 예언을 포함한 비밀 지식을 형제에게 전했다는 내용이 나온다. 이 문헌은 금지된 문헌으로 취급됐는데 그 이유는 정경 신약 성서와 일치하지 않아 정경 밖의 문서로 남았다. 아내에게 보여준 보물. 1873년 히사를르크, 오늘날 튀르키예 영토에 있는 언덕이다. 독일 사업가이자 독학 고고학자 하인리히 슐리만은 호메로스가 기록한 전설의 트로이를 찾다가 금 장신구와 왕관, 귀걸이, 그릇 등 총 8,800점의 보물을 발견한다. 그는 곧바로 이를 프리아모스 왕의 보물이라 부른다. 하지만 현대 연대 측정은 이 보물이 훨씬 이른 청동기 시대, 즉 추정되는 트로이 전쟁보다 약 1000년 앞선 시기의 것임을 보여준다. 발굴은 오스만 제국의 공식 허가 아래 진행됐고 조건도 명확했다. 모든 발견물은 나라 안에 남겨야 했다. 슐리만은 이를 무시하고 일부 유물을 채소 바구니에 숨겨 금을 몰래 국경 밖으로 반출했다. 아내 소피아는 발견된 보석을 착용한 채 사진까지 찍었고 이 일은 국제적 논란과 오스만 당국의 소송으로 이어졌다. 결국 슐리만은 벌금을 내고 컬렉션을 베를린에 기증했다. 보물은 제2차 세계대전 말까지 독일에 있다가 갑자기 사라졌다. 1945년 베를린 함락의 혼란 속에서 없어졌거나 불타거나 녹여졌다고 여겨졌다. 하지만 1990년대 진실이 드러났다. 트로이 보물은 그동안 모스크바 푸시킨 미술관 수장고에 있었고 전쟁 말 소련 전리품위원회가 가져간 것으로 밝혀졌다. 오늘날 이 금을 두고는 무려 4나라가 권리를 주장하다. 독일은 컬렉션이 당시 법적 절차를 거쳐 베를린에 기증됐다는 이유를 든다. 튀르키예는 발견 장소가 자국 영토이고 반출이 합의 조건을 어겼다고 주장하다. 그리스는 보물이 트로이 전쟁의 그리스 신화와 상징적으로 연결된다는 이유를 내세운다. 러시아는 현재 물리적으로 소장하고 있으며 반환을 서두르지 않는다. 어느 국제기구도 이 복잡한 매듭을 아직 풀지 못했다. 여기에는 씁쓸한 아이러니도 있다. 슈리만은 자신이 호메로스의 트로이를 찾았다는 것을 세상에 너무 빨리 증명하려 해 발굴을 거칠게 진행했다. 언덕 한가운데를 곧바로 깊게 파고들면서 후대의 여러 문화층을 파괴했다. 그가 세상에 떠난 뒤 고고학자들은 그가 없앤 층 가운데 실제로 트로이 전쟁 추정 시기와 맞는 층도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금을 쫓다가 문자 그대로 자신이 찾던 증거를 밀어버린 셈이다. 1990년대 러시아가 이른바 프리아모스의 금이 그동안 푸시킨 미술관에 보관돼 있었다고 공식 인정하자 독일에서는 큰 반발이 일었다. 많은 독일인은 1945년 이미 영원히 잃은 보물이라고 믿으며 전쟁 손실로 여겨왔다. 공개 인정은 오래된 상처를 다시 연 셈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독일이 러시아에 제기한 요구가 튀르키예와 그리스가 오랫동안 독일에 제기해온 요구와 거의처럼 닮았다. 거의 한 세기 반에 걸친 원이 만들어진다. 튀르키예는 독일이 자기 금을 가져갔다고 보고 독일은 러시아가 자기 금을 가져갔다고 본다. 정작 보물은 계속 박물관 수장고에 놓여 있을 뿐 누구에게 돌아가고 싶은지 말할 수도 없다. 무덤 속 시대착오적 유물. 처음 이 발견을 접했을 때 누군가 일부러 유물을 넣어둔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믿기 어려워 보였다. 폴란드 투올라 숲의 제2차 세계대전 시기 매장지다. 독일 군복과 장비의 흔적, 군번표까지 평범해 보인다. 그런데 몸 옆에서 중석기 시대 석기와 신석기 시대 도자기, 로마 동전이 함께 나왔다. 검증 결과 유물 자체는 진품으로 알려졌다. 이 조합을 공식적으로 어떻게 설명하는지 살펴보면 주된 해석은 우연이라는 것이다. 원래 고대 집단이 살던 장소에 훗날 병사가 그곳에서 생을 마쳤다는 설명이다. 물론 이곳이 전쟁 초부터 나치의 고고학 조사 관심 지역이었다는 점 때문에 다른 추측도 생긴다. 나치 조직은 고대 문명에 강한 집착을 보였다. 단순한 관심을 넘어 이념적 집착에 가까웠다. 아네네르베는 티베트와 이란, 아프리카에 원정대를 보냈고 유럽에서도 아리아인이 단순한 민족이 아니라 고대 세계제국의 후계자라는 자기 이론을 뒷받침할 자료를 적극적으로 찾았다. 그런 무덤에서 칭의대원과 2000년 된 유물이 함께 나오니 우연만으로 봐야 하는지 의문이 생긴다. 혹시 그가 어떤 프로그램이나 조사, 유물이동 또는 경비 임무와 관련됐던 것은 아닐까? 나치는 과거의 물건에 의례적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다. 고대 유물을 역사가 아니라 권력으로 통하는 열쇠처럼 바라봤다는 주장도 있다. 그렇다면 이 병사의 죽음도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을 가능성을 상상하게 된다. 그가 지키던 무언가 때문이었을까? 구리물체. 이 수수께끼 같은 유물은 통짜 구리합금으로 만들어졌으며 연구자와 수집가들을 혼란스럽게 한다.
비교적 거칠게 주조돼 결함이 눈에 띄고 머리 부분은 직사각형 각기둥 형태에서 사방이 점점 좁아져 날카로운 끝으로 이어진다. 손잡이는 끝이 부드럽게 둥글지만 타격 흔적이 없어 일반적인 의미의 망치질이나 타격 도구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흥미롭게도 머리 부분의 면에는 예전에 평행한 긁힘 자국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며 많이 닳았다. 이는 유물이 여러 차례 사용됐다는 흔적일 수 있고 절단이나 연마, 긁어내기 작업에 쓰였을 가능성도 있다. 추정 연대는 약 5천년에서 만년 전 사이지만 정확한 기원은 알 수 없다. 일부 연구자는 이 물체가 의뢰에 쓰였거나 정체를 알 수 없는 기술 장치의 일부였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대한역사 지지자들은 이런 유물이 고대의 고도화된 도구 일부였으며 당시 금속장인의 능력을 넘어서는 기술로 만들어졌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금속 막대. 이 수수께끼 같은 유물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중국 맛중산맥에서 나온 도란에서 수직가 진링왕이 나사처럼 홈이 난 금속 막대를 발견했다고 한다. 가장 이상한 점은 단단한 암석이 그 주변에서 형성된 듯 보여 유물이 수백만 년 됐을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는 것이다. 일부는 안에 외계 유물을 품은 운석이라고 추측했다. 다른 사람들은 고대의 인공물체가 알 수 없는 이유로 땅속에 들어간 뒤 화석처럼 굳었다고 본다. 반면 회의론자들은 보기 드문 자연 형성물일 뿐이며 나사처럼 보이는 것은 화석화된 해양 생물일 수 있다고 설명한다. 흥미로운 것은 비슷한 형태의 발견이 세계 여러 곳에서 보고됐다는 점이다. 단순한 우연일까? 알려지지 않은 옛 기술의 흔적일까? 이 물체는 여전히 수수께끼 같은 고고학 논쟁거리 가운데 하나다. 아르헨티나. 오데사라는 조직 이야기를 처음 읽었을 때 영화용 음모론처럼 느껴졌다. 유럽에서 나치 인사를 빼내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이라는 이야기였다. 하지만 이후 문서와 지도, 인터뷰, 사진들이 등장했고 명확한 해답을 주진 않지만 공식 보고서보다 많은 의문을 남긴다. 전쟁 뒤 수십 명, 수백 명의 친위대 관계자가 단순히 숨은 것이 아니라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거의 모든 흔적이 한 곳, 남아메리카, 특히 아르헨티나로 이어졌다. 당시 정권이 히틀러의 우호적이었고 산악지대에는 발견되길 원치 않은 사람들이 숨었다는 이야기가 많다. 2017년 아르헨티나 안데스에서 은닉처 하나가 발견됐다. 제3제국 시기의 무기와 메달, 독일어 표기가 있는 지도 등이 정교하게 감춰져 있었다. 박물관 물건이 아니라 나중에 다시 쓸 물건을 숨긴 방식처럼 보였다는 것이다. 이후 미국 중앙정보국 자료와 함께 독일 기지, 비밀 정착지, 심지어 히틀러까지 언급된 대화 기록에 관한 주장도 나왔다. 음모론을 그대로 믿을 필요는 없지만 우연처럼 보이는 발견이 너무 많이 한 줄로 이어지면 하나의 이동 경로처럼 보이기 시작한다. 누군가는 실제로 떠났고 누군가는 전선이 아닌 그늘에서 활동을 이어갔을 가능성이 있다. 더 불안한 점은 단순히 살아남았다는 가정이 아니라 오랜 세월을 살며 명령이 아니라 사상을 다음 세대로 넘겼을 가능성이다. 파르센타의 비너스. 12월 2022년 폴란드의 한 농부가 코어브제크 근처 밭에서 강조된 엉덩이와 가느다란 허리를 가진 12cm 크기의 여성상을 파냈다. 연구실 분석에 3년이 걸렸고 연대는 약 6,000년 전으로 나왔다. 초기 신석기 시대다. 전자현미경 관찰에서는 부싯돌 칼날 흔적이 확인됐고 점토 성분은 파르센타강 범람원의 것과 일치했다. 즉 상인이 들여온 것이 아니라 현지 사람들이 만든 조각상이었다. 왜 중요할까? 북부 폴란드는 오랫동안 비너스상 문화의 주변부로 여겨졌다. 고전적인 구석기와 신석기 여성상은 주로 남유럽에서 발견됐기 때문이다. 이제 발트 지역에도 자체적인 대지모신 형상이 확인되면서 풍요 의뢰 문화의 분포 경계가 수백 킬로미터 북쪽으로 넓어진다. 하루 만에 사라진 세계의 불가사의. 1716년 프로이센 왕이 러시아 황제 표트르 1세에게 황금과 거울로 장식된 완전한 호박 패널방을 선물한다. 장식에는 발트산 호박 약 6톤이 쓰였고 동시대 사람들은 이를 8번째 세계의 불가사의라고 불렀다. 이 선물은 스웨덴에 맞선 두 나라의 동맹을 굳혔다. 방은 상트페테르부르크 근교 예카테리나궁에 설치됐고 이후 300년 동안 역사상 가장 호화로운 실내 공간 중 하나로 여겨졌다. 1941년 독일군이 궁전에 들어온다. 불과 36시간 만에 병사들은 호박방을 해체해 퀘니스베르크로 옮겼고 현지 성에서 전리품으로 전시했다. 그 다음부터 80년째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가 시작된다. 1945년 소련군이 퀘니스베르크를 점령할 때 호박방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도시 전투 중 불탔다는 설, 대피 선박과 함께 침몰했다는 설, 칼리닝그라드 지역에 매몰된 터널 어딘가에 숨겨졌다는 설이 있다. 가설은 수십 가지지만 문서로 확인된 것은 하나도 없다. 그 뒤 독일과 폴란드, 옛 동프로이센 지역에서 수백 차례 수색 원정이 진행됐지만 단 하나의 원래방 조각도 찾지 못했다.
보물 사냥꾼들은 지금도 찾고 있다. 1979년 소련은 옛 흑백 사진과 유일하게 남은 컬러 슬라이드 필름을 바탕으로 호박빵을 다시 복원하기로 결정했다. 복원가들은 사라진 호박 가공 기술까지 새로 개발해야 했다. 작업은 24년이나 걸렸고 수백만 달러가 들었다. 그중 일부를 1990년대 독일 기업이 다음 명목으로 지원했다. 선의의 표시였다. 2003년 상트페테르부르크 건립 300주년에 맞춰 복제 호박빵이 예카테리나 궁에서 다시 공개됐고 금빛으로 관광객을 놀라게 한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정교한 복제품이다. 진짜 빵은 살아남았다면 여전히 어딘가에 있다. 실종 사건은 아예 별도의 보물 사냥 산업까지 만들어냈다. 독일과 폴란드의 오래된 광산 아래 막힌 터널에 독일 열차가 숨겨져 있다는 전설은 지금도 가끔 뉴스에 등장한다. 그때마다 수많은 기자와 금속 탐지기 동호인이 몰린다. 발굴에서는 대개 전쟁 시기에 녹슨 폐품만 나오고 또 하나의 화제성 발견은 진짜 보물로 이어지지 않는다. 어쩌면 더는 찾을 것이 없기 때문일 수도 있다. 딱 한 번은 단서가 진짜였다. 1997년 독일 브레멘에서 호박빵을 장식했던 진품 석재 모자이크 패널이 발견됐다. 한 개인 수집가가 그것을 팔려 했지만 구매자가 러시아 당국과 연결돼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패널은 러시아로 돌아갔고 지금까지 확인된 원본 호박빵의 유일한 진품 조각으로 남아있다. 지난 80년 동안 실제로 모습을 드러낸 유일한 조각이다. 수색은 계속됐지만 그 밖의 것은 방 전체를 포함해 찾지 못했다. 단 하나의 모자이크만 나온 것이 우연인지 다른 이유가 있는지는 알 수 없다. 유럽 전역에서 수천 톤의 흙을 파헤쳤지만 결과는 거의 없었다. 어쩌면 호박빵은 정말 퀘니스베르크 함락 직후 이미 불타버렸고 이후의 모든 수색은 존재한다고 믿고 싶은 유령을 쫓는 일이었는지도 모른다. 여러 이야기를 들여다보고 나면 결국 이런 결론이 남는다. 세계의 위대한 박물관들은 역사를 지키는 곳인 동시에 가장 유명한 반출 유물을 품은 곳이기도 하다. 누군가는 80년 전 사라진 방을 아직도 찾으며 희망을 놓지 않는다. 세월이 흐르면 상실은 빼앗긴 사람들을 제외한 모두에게 점차 일상이 되어버린다. 이런 사례들은 문화유산의 소유권과 보존을 둘러싼 논쟁이 얼마나 오래 이어질 수 있는지 보여준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남는 것은 사라진 유물의 행방을 둘러싼 질문과 아직 풀리지 않은 역사적 논쟁이다.